더 야드짐.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은 댄 보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래 F45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3개나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는 이 세 매장을 전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만든 게 F45와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입니다. 왜 잘 되던 사업을 팔고 정반대로 갔을까요? 피트니스 비즈니스 해부학, 오늘은 그 답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더 야드짐은 전 세계 75개에서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026년엔 나이키의 첫 번째 글로벌 짐 파트너로도 선정됐습니다. 오늘은 댄 보바가 왜 F45를 떠났는지부터 어떤 마케팅으로 나이키까지 끌어들였는지, 실제로 이 운동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커졌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룹 운동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댄 보바의 피트니스 인생은 2008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친구들을 부모님 댁 차고로 불러서 같이 운동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포의 차고. 이후 그는 F45 가맹점을 3개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잘 되던 이 사업을 전부 팔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빈틈을 봤습니다. 당시 부티크 피트니스는 대부분 넌사인이 번쩍이는 고강도 서킷 운동 1세기였습니다. 스포츠 과학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공간까지 세련된 곳은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댄 보바와 아내 티아니 보바는 호주 시드니의 본사 자리를 계약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보통이라면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시간을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온라인 기반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더 야드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이 브랜드에 투자자 한 명이 합류하는데 바로 F45를 만든 공동 창업자 롭 도이치입니다. F45에서 나온 사람과 F45를 만든 사람이 함께 F45와는 다른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브랜드는 잘 나가던 사업을 정리한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야드짐은 어떤 마케팅으로 나이키까지 끌어들였을까요? 포지셔닝은 한 문장으로 이렇습니다. 창고 같은 힘과 호텔 같은 서비스를 합친다. 매장에 들어가면 한쪽엔 파워랩과 바벨이 가득한 거친 트레이닝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엔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느낌을 한 매장 안에 같이 넣은 겁니다. 브랜드와 디자인을 총괄하는 티아니 보바는 패션 업계에서 10년을 일했던 사람인데 이 브랜드의 접객 방식을 아예 럭셔리 호텔에 비유합니다. 탁이 또 특이합니다. 보통 근력 위주 짐은 남자가 많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 계열은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야드 짐은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렇다면 나이키는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나이키는 이전에 자기 짐을 직접 운영해 봤습니다. 이름은 나이키 스튜디오. 그런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매장 4개 여는데 그쳤고 2026년 초에 접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대신 이미 잘하고 있는 브랜드에 옷과 신발을 대주는 쪽으로요. 그렇게 선택된 게 더 야드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가맹점을 늘리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돈 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청자의 절반을 거절합니다. 매달 3일짜리 체험 행사에 참석해야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덴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대기 명단이 있다. 결국 더 야드짐은 광고가 아니라 나이키가 먼저 손을 내밀 만큼 확실한 브랜드 색깔로 신뢰를 쌓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운동, 정확히 뭘까요? 매장은 2개의 존으로 나뉘어 있고 이 존 이름이 그대로 운동 이름이 됩니다. 리그 세션에 들어가면 코치가 그날의 메인 동작을 정해줍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큰 근육을 쓰는 동작입니다. 세트를 거듭할수록 무게를 조금씩 올려서 그날 낼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게 갑니다. 그 사이사이엔 보조 운동을 넣어서 세부 근육을 채웁니다. 터프 세션은 반대입니다. 로잉 머신, 에어바이크, 러닝 기구로 정해진 시간이나 거리를 최대한 빠르게 돌파합니다. 중간중간 버피나 점프 같은 맨몸 동작도 섞습니다.
목적은 근육이 아니라 심장을 최대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진짜 특징은 이 두 세션을 8주짜리 하나의 주기로 묶었다는 겁니다. 첫 두 주는 베이스, 낮은 강도로 기초를 다집니다. 다음은 개인, 강도를 점점 올립니다. 다음은 퍼폼, 가장 무거운 무게로 최고 컨디션을 냅니다. 마지막은 얼라인, 회복하면서 다음 8주를 준비합니다. 오늘 아무 운동이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회원이 지금 몇 주 차인지, 왜 오늘 이 강도로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한국은 크로스핏 하면 그냥 크로스핏만 합니다. 하이록스가 뜨면 다들 하이록스만 하고요. 브랜드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 야드짐은 리그, 터프, 팔, 주주기 같은 이름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피트니스업 사장님들도 이렇게 자기만의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남의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우리 센터만의 프로그램 이름과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야드짐은 매일 다른 운동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8주라는 리듬 안에서 몸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판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실제로 얼마나 커졌을까요? 투자부터 보면 외부 투자 기관 없이 창업자 자금으로 시작했다가 2023년 롭 도이치가 투자자로 합류했습니다. 이때 회사 가치는 약 2,5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8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 이건 회사 전체를 사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매체가 그 시점에 추정한 수치라 지금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점을 새로 열려면 미국 기준으로 약 34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7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매달 매출의 7%를 본사에 내야 하는데 이건 본사가 브랜드와 시스템을 계속 관리해주는 대가로 내는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매장 수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팔린 가맹 라이선스는 2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을 연 매장은 75개에서 100개 정도로 편차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팔았다고 다 매장이 열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 진출은 샌디에이고에서 테스트를 해본 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 플래그십, 그 다음 뉴욕과 엘라베마까지 순서대로 갔습니다. 결국 더 야드짐은 숫자를 밀어붙이기보다 신청자 절반을 거절하면서도 나이키가 먼저 찾아올 만큼 밀도를 지키는 쪽을 택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그룹 운동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져갈 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는 F45 가맹점주 출신들이 자기만의 부티크 브랜드를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더 야드짐에 댄 보바도 F45 매장 3개를 운영하다 팔았고, 스트롱 필라테스라는 브랜드도 마이클 램지라는 사람이 F45 매장 6개를 운영하다 2019년에 전부 팔고 시작했습니다. 둘 다 같은 해에 같은 브랜드에서 나와서 각자 새 브랜드를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F45가 크게 유행하고 있죠. 지금 F45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언젠가 자기만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확장 속도보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브랜드를 지킵니다. 신청자 절반을 거절하고 체험 행사를 통과해야만 가맹을 허락하는 것처럼요. 지점을 늘리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문의가 온다고 다 받지 말고 이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지킬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공간을 대비되는 두 개의 존으로 나누는 겁니다. 파워렉 구역과 유산소 구역을 물리적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좁은 공간이라도 강도 높은 구역과 회복하는 구역을 시각적으로 나눠주는 것만으로 공간이 훨씬 전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큰 브랜드와의 협업은 상대가 직접 하려다 실패한 자리를 파고들 때 열립니다. 나이키는 자기 짐을 직접 운영하려다 매장 4개에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이 브랜드를 택했습니다. 대기업이 직접 하려다 애매하게 접은 영역이 있다면 그 빈자리를 검증된 실력으로 채워주겠다고 제안하는 게 협업의 문을 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의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8주마다
베이스, 게인, 퍼폼, 얼라인을 반복하는 것처럼요. 회원이 지금 몇 주 차인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매번 같은 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몰입하게 됩니다. 소규모 센터도 8주나 12주짜리 자체 프로그램 사이클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제시해보는 것만으로 리텐션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F45를 운영하다 팔고 나온 사람들이 각자 전혀 다른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그 지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댄 보바는 더 야드짐을, 마이클 램지는 스트롱 필라테스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F45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은 걸 생각하면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곧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야드짐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도 결국 신규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그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룹운동센터의 성장을 돕는 그로스 해커입니다. 신규 회원 유입부터 재등록까지 성장의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그룹운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설명 하단 링크로 들어오셔서 운영에 관한 무료 PDF 자료를 받아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데 작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며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트니스 비즈니스 해부학이었습니다.